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무장경찰 40여 명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 들이닥칩니다. 특위 청사를 포위한 경찰들은 조사관들이 휴대한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반민특위 조사 기록은 강탈되었고 특경대원 20여 명도 체포되어 압송됩니다.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결국 1년도 못 돼 해체의 길을 걷고 맙니다. 재헌 헌법에 의해 설치된 조사기관을 왜 경찰이 전격적으로 습격한 것일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9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친일파 처벌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당연히 친일파들이 처벌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도 매우 높았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당시 미군정의 자문기구였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이 한국인 대표로 구성한 입법 자문기구를 말합니다. 당시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령은 미군정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미군정은 조례의 시행을 거부합니다. 군정장관 직무대리 찰스 헬믹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악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몰입에 대한 특별법은 신중히 심사하고 검토했습니다. 한편으로 반역자 또는 협력자로 규정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종류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조선민족의 일치된 의견과 명백한 표현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정식으로 한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수립된 뒤에 다시 논의하라는 논리였습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하에서도 일제 때의 관료와 경찰들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승진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처벌받아야 할 반민족 행위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찾아올 줄 알았던 친일파 청사는 이렇게 늦춰지게 됩니다. 대표로 많이 거론된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해방 당시에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인데 그중에 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조사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형한 인구가 한 780명을 듭니다. 그렇지만 법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일종의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처벌한 경우는 지금 아직도 프랑스 정부도 그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나치 부역자 처벌한 퍼센트를 보면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퍼센트를 점한 나라가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복지국가들이 대부분 그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소장파 의원들의 주도로 친일 반민족자 처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친일파 처벌이 어떻게 국회에서까지 논의된 걸까요? 바로 재헌국회가 헌법에 마련해 놓은 부칙조항 덕분이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조항이 재헌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재헌국회 당시 속기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948년 6월 28일 재헌국회. 친일파 처단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내 몸에 걸칠 의복이 없으며 내 뱃속에 창자를 채울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역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는 그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3천만 국민의 생활을 파탄에 빠뜨려 못살게 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쟁점은 헌법의 조항을 만들어 명문화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헌법이 아니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제시대에는 당시 법령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소급해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법리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망민법, 즉 그물이 넓고 촘촘하면 아무나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일파를 처벌하면 민족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소위 망민제도라 했습니다. 그물에 많이 걸릴 수가 있으면 민중은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모든 잘못을 처벌하려고 할 때는 관대하게 포용하는 정치적 아량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큰 아량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포용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군정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있어가지고 처단을 받아야 할 것이 사실이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결국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재석의원 154인 중에 찬성 85인, 반대 34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헌헌법 제101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948년 8월 5일 제40차 본회의 재헌헌법 제101조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당선된 김응진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조직되고 앞으로 공무원이 20만에서 30만까지 등용될 것이므로 속히 이 특별법을 제정해 악질적인 반민족 인사가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옵시다. 찬성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날 와서 단호히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건국하는데 새 정신을 주입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생 정부의 지도자, 민중을 계몽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관공리를 소위 부일 협력자, 민족 반역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속히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일 협력자와 민족 반역자가 신정부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제101조에 있는 법을 속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법안은 표결에 붙여져 제적 15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인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됩니다. 이에 따라 28인의 과도입법 기초특위가 구성됩니다. 1948년 8월 중순 과도입법 기초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반민법을 놓고 한창 토론을 이어가던 1948년 9월 3일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으니 지금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에 손해가 될 뿐이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를 순 없었고 마침내 1948년 9월 7일
제59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 법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지루하니 많지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사히 완료하기를 충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습작자요 중추원 부의장이요 직임관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악의를 주관적 요건의 결함을 돌보지 않는 것이 유감입니다. 4조 1항, 2항, 3항의 경우 헌법에 위헌이 된다 생각합니다. 4조 1항은 습작한 자, 2항은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던 자, 3항은 책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즉, 일제시대 고위직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민족 행동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관직을 넣은 것은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개 악질적인 면장이 진 죄보다도 선량한 군수가 진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8알이 전직자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자에게 물을 먹이고 짓밟은 자, 그 누구이겠습니까? 옳소! 이런 입장에서 본 법안은 미약하게 되었지만 결함된 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률은 전부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신중론은 당시의 민족적 열망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강경론을 누를 만큼의 설득력도 논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전체를 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제석인원 141, 가 103, 부 6.25시다. 이 법안은 절대 다수로서 통과된 것을 선포해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사면법에 이어 대한민국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50선거에서 1948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때 가장 먼저 이 화두에 올라가신 게 친일파 처벌이었습니다. 울산 녹약 때부터 기사를 하면은 40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이 동안에 우리나라가 침탈당하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친일파들, 이분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반민족 행위 처벌 해당자 외에는 전부가 동의하는 가운데 빨리 추진하기로 하고 그 근거법이 있어야 되니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처벌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그해 9월 22일에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 처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가 준비에 들어갑니다. 해방이 되고 약 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인 걸까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담아 반민족 행위 처벌법, 즉 반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망민법이라는 우려대로 정말 친일 혐의자 아무나 잡아 가두자고 한 걸까요? 반민법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 조항에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민법은 총 3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제목부터가 죄입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각 호별로 12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5조에서 7조까지 처벌해야 하는 친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민법이 제정되자 곧바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9조는 반민족 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로 뽑는 특별조사위원은 2가지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지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둘째,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반민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각 도별로 국회의원 중에서 1명씩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특위는 1948년 10월 1일과 11일 개별 투표를 통해 서울과 경상, 전라 등 전국 10개 권역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서울 김상돈, 경기 조중현, 강원 이종순, 경북 김상덕, 경남 김효석, 전남 김준연, 전북 오기열, 충남 김명동, 충북 박우경, 제주 황해 김경배.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의 김상덕 의원, 부위원장의 김상돈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민특위는 중앙의 중앙사무국, 각 도조사부의 사무분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의원들로 각 도별 조사부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국회는 이어 특별재판관 15인과 특별검찰관 9인과 중앙사무국의 조사관, 서기관을 임명하여 진용을 갖춥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국회가 감시하고 그 뒤에는 3천만이 감시하고 있으니 청렴결백한 마음과 민활한 행동으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반민특위를 진두지휘할 사람, 김상덕 위원장입니다. 김상덕 위원장은 1891년생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다 1919년 도쿄 28 독립선언의 실행위원으로 선언을 주도하여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 임시의정원 의원과 문화부장으로 활약하다 해방 후 환국한 독립지사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상덕 의원을 두고 덕망이 있고 신령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온 분이라는 점을 인정했기에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민특위의 조직도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10인의 특별위원이 있고 전국 각도에 분국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친일파 조사에 그친 게 아니라 특별검찰부와 수사와 신병 확보를 위한 특경대, 무엇보다 특별재판부까지 조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반민특위에 대해 당시 신문 사설은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민족 정기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기대한다. 반민족 행위 처벌은 결코 보복적인 감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고 사리 사욕 때문에 민족을 파는 반역자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반민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일 세력들의 반발이 시작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친일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948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장파 의원 김인식이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유진호의 친일 경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 국가에 친일파가 등장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이것이 3천만의 의견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집어치워라! 그때 2층 방청석에서 고함과 함께 갑자기 삐라가 살포되었습니다. 자칭 애국 청년이라고 밝힌 2명의 청년이 뿌린 삐라의 내용은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공산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49년 1월 10일 반민특위가 중앙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 조사를 시작하고 5일이 지났을 무렵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난 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과거의 결절을 청쇠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서 지난 일에 대한 범죄자의 수량을 극히 감축하기에 힘쓸 것이고 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형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력, 이것이 이제 이승만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죠. 여기에 이제 미군정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라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특히 반민특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박흥식을 비롯해 가지고 노독설로 상징되는 친일 경찰까지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통령의 담화문에 반민특위는 크게 반발했고 조사 업무에 박차를 가합니다. 반민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친일파에 대한 조사와 색출을 통해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제 때 발행된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과 조선 총독부 등 공식 문서를 토대로 반민족 행위자 일람표를 작성한 겁니다. 또한 여러 정당과 단체에서 작성한 명부들과 전국 각지에 제보함을 설치해 국민들의 제보도 받았습니다. 저마다 경험하고 보고 들은 친일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일까요? 전남 목포에서만 3개월 동안 제보함을 통해 무려 6,000통에 달하는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추리고 추린 끝에 대략 7,000명의 친일파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반민특위는 친일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섭니다. 반민특위가 체포한 친일파 1호는 박흥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조선 제1의 재벌로 불린 경직계의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였는데요. 박흥식은 군수회사인 조선 비행기 회사를 운영했고 조선 임전보국단으로 일제 말 총동원 체제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비자로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경대가 비밀리에 급습해 체포에 성공합니다. 1949년 1월 8일 오후 4시였습니다. 박흥식은 그 화신백화점이나 조선 비행기 공업주식회사 등을 만들면서 친일 자본가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국방헌금하고 비행기 헌납까지 하면서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박흥식을 가장 먼저 체포한 거에 대해서 그때 반민특위 위원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박흥식을 1호로 했어?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그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흥식이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친일파 청산이 움직이다 보니까 박흥식은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근데 막상 체포해 보았더니 유효한 여건, 이게 얼마 발급되지 않은 지 얼마 안 된 유효한 여건을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그러니까 노독수리 테러리스트 백민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돈을 박흥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 입장에서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된 거죠. 박흥식에 이어 1949년 1월 10일 두 번째로 반민족 행위자 이종형이 체포됩니다. 이종형은 의열단의 위장 가입 후 악독한 밀정 노릇으로 수많은 독립지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가 친일파로 변절하여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최린이 1월 13일에 중추원 부의장을 역임한 박중양이 1월 21일, 소설가 이광수도 2월 7일 체포됩니다. 평안남도 경찰청 보안과장 미스우라 히로, 한국명 노덕술,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살해한 고문기술자. 하지만 노덕술도 반민특위의 체포망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 노덕술. 그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악질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거물급 친일 인사들이 속속 검거되면서 반민특위는 노덕술 검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반민특위의 노덕술 체포대는 치밀한 준비 끝에 1949년 1월 24일 서울 모처에 은신 중이던 노덕술을 급습 체포합니다. 그런데 노덕술이 체포되고 3일 후 대통령 이승만이 또 나섭니다. 노덕술은 치안기술자로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친일 세력들의 행위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예비조사가 시작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경찰서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차석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이 반민특위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국회의원 김웅진, 노일환, 김장렬 등은 반민법의 제정과 특위 구성을 주도한 의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을 납치하여 38선 근처로 데려가 살해한 후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암살을 기도한 대상은 3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되는 김병로 판사 등 15명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맡긴 사람은 백민태라는 인물. 10만 원의 활동자금과 권총 한정, 수류탄 5개와 실탄을 지급했습니다. 1949년 1월 백민태가 검찰에 자수를 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일 세력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온갖 방해 공작 등으로 인해 반민특위의 움직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949년 1월에서 5월까지 체포한 사람은 고작 8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른바 국회 포락치 사건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의 포락치 활동으로 북한과 내통을 했다는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현역 국회의원 13명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이 조작된 날조국이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반민특위 위원이거나 친일파 청산 작업을 적극 지원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민족주의 계열 분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그 재원위에 점하고 있었고, 특히나 소장파 의원들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앞장섰거든요. 이 소장파 의원들은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과거의 친일파들이
그 주요한 권력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은 1941년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밝혔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공민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승계한 그런 활동들인데요. 김웅진 같은 분들, 노회량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소장파를 점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친일파 청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친일 세력에게는 밑보인 것이죠. 국회 뿌락지 사건, 즉 이 소장파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자고 앞장선 사람들은 알고 보니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고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 그 뿌락지 사건은 최근에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작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된 소장파 의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8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1949년 5월 31일 국민계몽대라는 이름의 단체가 주관하에 이들을 성토하는 시민대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계몽대라는 이름의 관변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시민대회. 석방을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빨갱이라는 연판장이 돌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소장파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몰려와 구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토 시민대회는 1949년 5월 31일에 이어 6월 3일에도 개최되었는데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반민특위 앞까지 왔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엄중히 항의했고 사건의 배후로 몇몇 경찰 간부와 관변단체 간부들을 반민법 제7조 반민특위 활동 방해죄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현직 경찰 40여 명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경관 40여 명을 이끌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조사관들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의 급습으로 수많은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체포되고 특경대는 강제 해산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기관을 습격하는 초법적 사건. 이 사건은 권력의 비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9년 6월 13일 국회 제15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한 의원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작당에서 포위해가지고 묻는 말도 없이 무수히 난타를 해서 정신을 잃고 혼도되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물을 2주전자 내지 3주전자씩 먹여가면서 그때 묻는 말은 반민특위는 적구소굴이다. 너희들은 어느 때에 남로당에 가입했느냐? 이 반민특위에 있는 노일환이라는 놈은 남로당원으로서 너희들에게 지령을 할 것이니 그 내용을 말하고 그 증거가 있어? 그러므로 이 문제는 비단 특검의 하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인권이 존재하느냐, 법치국가의 질서가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중대한 간두에 선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 심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재헌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조사기관인 반민특위를 불법적으로 습격한 사건. 과연 누가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초법적인 행동을 지시한 걸까요? 내무부 차관인 장경근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후는 너무나 쉽게 드러났습니다. 습격 이틀 후인 6월 8일자 경향신문에 반민특위를 공격한 상부의 정체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기사가 보도된 건데요.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특경대 해산을 자신이 명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위축된 반민특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 20일 후 한평생 독립을 위해 몸바쳐온 한 사람이 괴한이 쏜 총탄에 쓰러집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울린 4발의 총성.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겁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사건. 현장에서 범인으로 체포된 육군 소위 안두희는 김구가 남북 협상에 응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김구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5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민족 지도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했습니다. 김구의 죽음으로 이승만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1949년 7월 6일 국회에서는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31일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공소시효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상덕 위원장과 반민특위 위원들은 동반 사퇴로 항의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조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임 이유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부동한 이유입니다. 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 부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한다고 합니다. 총사임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많은 수요의 8사람이나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각오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냉정한 입장에서 사표를 수리해야 될 줄 아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특위의 사표와 검찰관의 사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받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반민특위 특검을 종합하여 11분의 사임을 받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을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왜 이 자리에 사표를 제출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을 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일이옵시다. 법은 1948년 9월 22일 날 통과됐지만 실제 활동은 1949년 1월 5일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8월 말에 끝나지만은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에는 결국 해체의 수순을 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월 5일서부터 6월 6일 사이, 어떤 의미에서 한 5개월 정도, 이게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사실은 친일파가 청산이 됐어야 하는데 청산되지 못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정부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방위 공작한 거, 두 번째는 반민특위가 작동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친일파와 친일파 비호 세력들이 남한 사회를 다 장악한 거, 이게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49년 9월 26일 박흥식의 최종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5차 공판이 끝나고 무려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반민특위의 1호 체포자 박흥식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군수공장은 중도에서 정지하여 일본의 전쟁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동적이었다. 피고인의 비행기 공장 건설로 주민들은 피해받은 일이 없다. 친일 단체 등의 간부로 있었으나 실질적인 활약을 한 일이 없다. 신문 지면에 발표한 담화는 피동적이었다. 독립지사 안창호 선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광신산업 등 교육사업에 많은 원조를 냈다. 해방 후 전국의 각종 사업에 경제 원조를 냈다. 박흥식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청산이라는 민족적 염원으로 출범한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하여 그중 221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소 판결은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공민권 정지 18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51년 2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두 석방됐습니다. 반민특위 체포 1호 박흥식도 석방됐습니다. 법적으로 친일파 딱지를 뗀 그는 1950년대 내내 국내 10대 재벌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민특위 위원 암살 모의까지 했던 악질경찰 노덕술, 반민특위 습격 사건 직후인 1949년 6월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후 헌병으로 전직해 6.25 전쟁 때 3개의 무공 훈장까지 받습니다. 1960년 고향 울산에서 민의원 선거에까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친일 청산으로 민족 정기를 되찾고자 했던 반민특위는 단 1년 만에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미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언제인가?